일본 제국의 황혼, 폐허에서 기적, 그리고 34년의 끝없는 침몰. 상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뜨거운 태양 아래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을 때 일본이라는 국가는 문자 그대로 무무의 상태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연합군의 폭격기는 주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공업 생산 시설은 전쟁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고, 물가는 매년 3배씩 뛰어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령국인 미국조차 이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묘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의 서막이 오르며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동아시아의 변기창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재건의 과정은 처절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지도부는 요시다 독트린이라 불리는 실리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조항을 역설적으로 방패 삼아 국방비 지출을 GDP의 1% 미만으로 억제했습니다. 피 흘리는 전쟁 대신 돈을 버는 전쟁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전수했고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1950년대 일본은 스펀지처럼 서구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베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가공무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항상 산업성의 관료들은 차가운 머리로 미래 먹거리를 설계했고, 기업가들은 지독한 근면함으로 현장을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가 오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를 상회했고, 해전 20년 만인 1965년에는 마침내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싸구려 모조품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재팬은 이제 품질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이젠 개선이라 불리는 지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생산 라인에서는 매일 수백 개의 개선 제안이 쏟아졌고,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가 일본 제조업의 DNA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세계를 덮쳤을 때 미국인들은 기름을 적게 먹고 고장도 안 나는 도요타와 혼다 자동차에 열광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았고, 일본의 반도체는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은 명실상부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1982년 전체 경제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을 맹추격했고, 당시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은행 중 7개가 일본 은행이 정도로 금융 권력 또한 막강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다. 미국을 사버리자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찬란했던 그 영광의 햇살 아래서 몰락의 그림자는 이미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에 취한 제국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플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사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변곡점이었습니다. 비대해진 일본의 무역 흑자를 견디다 못한 미국이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엔화 값이 2배로 뛰자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입구였습니다. 넘쳐나는 돈은 공장이나 기술 개발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투기판으로 흘러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은 거대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미국 전체를 넘어섰고, 도쿄의 한 구역 땅값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현실로 믿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대신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렸고, 평범한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증권사 전광판 앞에 모여 환호했습니다.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던 사회, 소비는 극에 달해 해외 여행지마다 일본인들이 명품 매장을 싹쓸이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는 종이 위에 적힌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품은 아주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 새해가 밝자 일본은행은 마침내 거품을 터뜨리기로 결단합니다.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축제는 비명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가격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00조 엔이 넘는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했고 담보가치가 하락한 은행들은 부실 채권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비참한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상태로 굳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한때 기적을 일구었던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은 이제 유능한 인재의 앞길을 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던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오직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된 관료적 기업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으로 급변할 때 일본의 기업들은 도장과 팩스, 그리고 아날로그식 보고서 문화에 안주하며 침몰해 갔습니다. 2010년에는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중국에 경제대국 2위 자리를 내주었고 이제는 1인당 GDP마저 한국에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일본 경제는 34년 전 거품 붕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은 일본 화폐의 가치를 쓰레기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수입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서 국가의 활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방도시들은 인구 감소로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은 채 최소한의 생활에만 만족하는 사투리 세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을 위협했던 경제제국의 말로는 이토록 쓸쓸하고 처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폐허에서 시작된 기적같은 부흥은 교육혁명과 카이젠 정신, 평생고용이라는 철옹성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연평균 10%, 성장률은 국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달려든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과 시장 개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일본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버블로 이어진 과열은 바로 그 성공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클라자 합의라는 외부 충격을 저금리라는 마약으로 막으려 했던 선택이 결국 자산 거품을 키웠고 1990년 그 거품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정부는 부실은행을 정리하지 않고 저금리 정책으로 연명했습니다. 그 결과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아 자원을 갉아먹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연이은 외부 충격이 일본을 더욱 짓눌렀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에 내놓은 아베노믹스는 세계의 화살, 대규모, 통화 완화, 재정 지출 확대, 성장 전략으로 일시적인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2만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 이상으로 올랐고 주가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은 미미했고 물가 2% 목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구조개혁은 반쪽짜리에 그쳤고 오히려 국가 부채만 더 키웠습니다. GDP 대비 220%를 넘는 부채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정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엔화는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2025년에도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아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실질 임금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1인당 GDP는 한국에 역전당했고 도쿄의 일부 부동산 가격이 서울 강남보다 저렴해졌다는 소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자리에서 4위, 이제 5위로 밀려났습니다. 1995년 5.5조 달러였던 명목 GDP는 2025년 4.3조 달러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세 가지 괴물입니다. 첫째, 엔저의 양날의 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국민에게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줍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이 정부 예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셋째,
인구 절벽. 2025년 일본 인구는 약 1억 2,340만 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29%를 넘어섰습니다. 노동인구는 1995년 정점 이후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2040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1,10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지방 도시들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연금과 의료비 부담은 정부를 압박합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본 원인은 여러 겹입니다. 먼저 버블 붕괴 후의 늦은 대응입니다. 부실을 빨리 정리하지 않고 저금리로 연명하다가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둘째, 경직된 사회 시스템. 평생 고용과 연공 서열이 기업의 유연성과 청년의 창의성을 억눌렀습니다. 셋째, 인구 문제의 방치. 고령화와 저출산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참여를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넷째, 다양성 부족. 세계적인 문화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일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정체라는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추락은 단순한 타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더욱 강력한 경고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의존,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여 개혁을 거부하는 경직된 사회구조. 일본이 지난 30년간 걸어온 그 몰락의 경로를 지금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히 번영할 수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는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보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거품이 터졌을 때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즉시 도려매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정책의 실패. 인구 구조의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했던 사회적 오만. 그리고 다양성을 거부하고 집단주의적 경직성에 갇혔던 조직 문화. 이 모든 것이 일본을 무너뜨린 진정한 범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높은 저축률, 근면한 국민성, 안정된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과감한 구조개혁, 이민확대, 여성경제 참여 촉진, 규제 완화, 교육혁신을 단행한다면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는 돌이키기 어려운 추세이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경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들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추락이 영원한 쇠퇴로 이어질까요? 그 답은 미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경제라는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흥하고 쇠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입니다. 1945년을 폐허에서 시작된 이 서사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탱하기도 버거워하는 현실. 엔화가치 폭락, 부채 산더미, 인구 절벽이라는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덮쳐오는 지금. 일본 사회는 숨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해외로 떠나고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정부는 매년 막대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연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일본인들의 근면함과 기술력은 여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변화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경직된 사회구조,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주의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4년 전 거품 붕괴의 상처는 너무 깊고 그 상처를 치유할 젊은 피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국의 황혼은 길고도 어둡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둠을 보며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의 몰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마주하게 돼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침몰하는 거함. 일본이 보내는 마지막 무선 신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신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기적처럼 일어섰던 나라가 기적처럼 무너지는 이 서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완수하고 살아남는 것은 이제 남겨진 우리의 몫입니다. 일본 경제의 쇠락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새로운 생존의 법칙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제국의 몰락을 목도하며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저들과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는가?
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교육의 힘, 근면함,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국민 전체가 한 팀이 되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버블은 그 성공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외부 압력에 저금리라는 내부 마약을 투여한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붕괴 후에도 일본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혁신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30년 이상의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통화 완화로 주가를 띄웠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코로나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그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일본은 엔저, 부채, 인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지방 경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높은 저축률, 근면한 국민성, 그리고 안정된 사회 질서입니다. 만약 그들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는 돌이키기 어려운 추세이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단순한 타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거품을 키우지 말고 터진 후 신속하게 정리하라. 저금리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미루지 마라. 인구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사회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유지하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긴 여정을 따라오며 우리는 경제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폐허에서 기적, 기적에서 광기, 광기에서 붕괴, 붕괴에서 정체, 그리고 지금의 절망.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진행 중이며 그 끝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서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성공에 취하면 함정에 빠진다는 것, 변화하지 않으면 정체된다는 것. 일본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교훈입니다. 제국의 황혼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새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살아남는 길입니다.